2005년 4월 4일 영국 스탠퍼드셔 외곽의 평화로운 저녁, 리와 케이트는 그들의 결혼 7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남편 리는 아내에게 영원한 사랑의 결혼 반지를 선물했고, 아내는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건네주며 오늘을 축하했죠. 이날 저녁 식사는 적포도주 한 병을 곁들인 남편 리가 가장 좋아하는 인도 카레였습니다. 당시 35살이었던 남편 리는 사랑하는 아내 케이트와 아이들, 화목한 가정에 널찍한 새집에 안정된 직장까지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35살이었던 이때가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이 이제부터 막 피기 시작한 절정의 시작을 알리는 행복한 때인 것만 같았죠. 하지만 2005년 4월 4일 이후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져 버립니다. 4월 4일 이날 이후부터 리는 몇 주 동안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식사 후에 토를 하기 시작하더니 하루하루 계속적으로 상태가 나빠져가요. 참고 참다가 안 되겠다 생각해 병원에 갔을 때가 5일 뒤인 4월 9일. 닷새 뒤 리가 응급실에 입원했을 때 그의 왼발은 걸을 수 없었고, 숨이 너무 차 턱이 안 다물어졌고, 정상적으로 오줌도 못 쌌고, 병원에서 리는 계속적으로 쇼크에 빠졌습니다.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서 온 거예요. 리는 한 건설회사의 감독을 맡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옆에는 결혼 사진인데 이때가 28살 때예요. 리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 케이트, 리보다 9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7년 전 술집에서 제일 처음 만났어요. 그 술집이 케이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술집이어가지고 당시 10대였던 케이트가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린다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리가 그 술집에 왔다가 한눈에 뿅 간 겁니다. 이때 리는 자동차 수리공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선 홀딱 반했으니 꼬셔야겠죠. 리는 매일같이 그 술집을 갔습니다. 하루하루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케이트랑 대화하려고, 케이트 얼굴 보려고. 그런데 문제는 당시 케이트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거. 남자들끼리는 서로 안다고 하죠. 이 케이트의 남자친구가 딱 눈치를 챈 거예요. 리 저놈이 내 여자친구를 눈독 들이고 있구나. 그래서 막 서로 얘기 못하게끔 가운데서 막 끼어들고 자꾸 방해를 해.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온 1998년 3월. 리는 생애 최고의 봄을 맞았습니다. 왜? 케이트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대. 드디어 내게도 기회가. 이때부터 막 리가 케이트한테 무한 공세를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순식간에 사랑에 빠진 두 사람. 리는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케이트를 자기 부모님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부모님 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좀 이 리의 부모님은 그닥 케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애가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슨 자기 집이야. 안녕하세요. 똥꼬발랄하게 인사하더니 자기 마음대로 주방으로 가서 여기 커피 있네. 이거 먹어도 되죠? 커피 타서 마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부침성이 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때 이 리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보다 9살이나 더 어리잖아요. 철이 너무 없어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둘이 좋아 죽겠다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이 둘은요,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에게 소개시켜드린 지 한 달 정도 딱 돼가지고 1998년 4월 4일 결혼합니다. 정말 빠르죠? 한 달 만에. 이때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냐면 케이트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 7일 근무를 하면서 50에서 54시간 근무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케이트 역시도 야간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합니다. 금융과 회계. 남편 리가 집안의 경제, 돈 관리를 아내 케이트에게 맡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계 공부 이런 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서로한테 너무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죠. 열심히 일하는 가장과 남편이 열심히 벌어온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공부하는 아내. 그런데 다시 맨 앞에 이야기. 리가 병원으로 실려온 2005년 4월 4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편 리가 병원에 입원한 그날 아내 케이트는 담당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이 매일 술을 엄청 많이 마셨었어요. 이 영향인 건지 남편은 신부전 증세 진단을 받아요.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의사는 신장 기능을 대신할 투석기를 사용해서 그의 혈액을 정화했습니다. 이제 나아지겠지? 그런데 의사의 생각과는 달리 투석기를 쓰고 해도 나날이 이 증상이 심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의사가 봐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의사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이 수술이요, 생존 확률이 50대 50이었어요. 못 깨어날 확률도 컸습니다. 하지만 수술 안 하면 어쩔 거예요. 수술 안 해도 리한테는 생존의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의사는 수술 직전 리의 가족들한테 병상에 와서 리와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작별 인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날 아내 빼고 다 와요. 아내 케이트만 안 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기집애가 지 남편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쳐오지도 않고 지금. 열받아서 시아버지가 바로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딱 갔더니 와, 이것이 침대에서 자고 있네. 바로 후드려 깨워가지고 너 뭐하냐고, 지금 잠이 오냐고. 그랬더니 케이트는 가려고 했어요. 갈 거예요. 하지만 이날 케이트 수술이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케이트는 어떤 아내이며 어떤 며느리이며 어떤 여자인 걸까요? 이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며느리 케이트는 좀 4차원적인 여자였습니다. 한 번은 친척이 가족들 다 있는데 나 임신했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케이트는 말합니다. 정말요? 저도 임신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남편 리 하며 시어머니도 덩달아 다 놀린 거예요. 케이트 너 임신했어?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언제 얘기하지? 타이밍 보고 있었지.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케이트는 얘기합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유산했어요. 죄송해요. 이거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케이트가 당시 취업을 해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애가 계속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물어본 겁니다. 너 출근 안 하니? 그랬더니 케이트 왈. 어머니 저 이제 재택근무해요. 그런데 이 케이트 자기 친구한테는 완전 다르게 얘기합니다. 야, 있잖아. 나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크게 넘어졌다? 여기 크게 다쳤다니까? 이거 회사에 말했더니 글쎄 회사에서 나한테 매달 장일 수당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 일 안 해도 매달 회사에서 돈이 나온다. 부럽지? 당연히 이 말도 거짓말. 실제 상황은요, 케이트 일하고 있었던 콜센터에서 잘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입 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 케이트는 결혼 후에 여러 번 직업을 바꿨습니다. 모두 몇 달도 못 다니고 다 그만뒀어요. 하지만
어디서 돈이 그리 나오는지 사치가 명품 옷에 신발에 화려한 건 또 엄청 좋아해요. 보석에다가 일도 제대로 못 다니면서 뭘 사는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 사온 지 얼마 안 돼서 버린 것도 많았습니다. 당시 케이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 리가 그녀에게 어느 정도의 용돈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는 용돈에 비해서 쓰는 게 더 많아. 이 여자 돈 어디서 난 거야? 그 비상금의 출처는요, 다름 아닌 대출이었습니다. 대출. 우리나라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보고 돈을 빌려주죠.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대출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케이트 직업 없잖아요. 대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잔머리 써가지고 케이트가 남편 이름으로 남편 서명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내서 그 큰 돈을 받아가지고 며칠 만에 다 써요. 그럼 대출 업체에서는 독촉하겠죠. 돈 갚아라. 집으로 막 청구서 보내잖아요. 이거 남편이 알게 되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매달 케이트는 직접 우체국으로 가서 미리 청구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리 전혀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2004년은 리가 쓰러지기 바로 전해였습니다. 2004년도에 승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팀을 이끌게 된 겁니다. 승진했으니 월급도 빵빵하게 더 올랐죠. 와,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당연히 올 현금은 아니었고 대출을 좀 껴가지고. 자, 이 대출은 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대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몰래 받은 대출 또 있잖아. 이 빚이 남편 리가 모르는 새 2배가 된 거죠. 이사 온 후에 케이트의 사치는 더 심해졌습니다. 가구들도 다 비싼 거. 케이트에게 대출이란 상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출금만 있을 뿐. 너무 독촉이 온다 싶으면 다른 쪽에서 또 대출 받아서 돌려막고 이 돌려막기 스킬을 썼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빚이 진짜 미친 듯이 한순간에 확 늘어나거든요. 돌려막기 생활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빚이 이미 너무 많아져서 내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월급으로는 터무니가 없는 상황. 아, 지긋지긋해. 이거 돈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방법 없나? 아, 있네. 그녀의 마음속에 많은 이 빚을 손쉽게 한 번에 청산할 수 있는 방법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우발적인 죽음. 자기가 딱 계산해 봤을 때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회사 자체에서 연금 플러스 막 돈이 나오는데 그 돈 액수가 꽤 커. 거기다 원래 들어가 있던 남편의 보험까지 하면은 빚을 다 갚고도 돈이 남겠어. 하지만 이 계획의 진짜 문제는 남편 리가 유난히 건강하다는 것. 지난 2년 동안 이 남편 리는요, 회사에 딱 2번 병가를 냈습니다. 거의 안 아프고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던 거예요. 너무 건강해, 너무. 그런데 뭐 이게 문제 될 게 있나? 뭐 아프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아내 케이트는 어떻게 남편을 아프게 만들었을까? 2005년 4월 남편 리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좋은 소식은 리가 목숨을 건졌다는 거. 나쁜 소식은 목숨은 건졌지만 수술 후 줄곧 그의 의식이 없다는 거.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런 리의 곁을 지킨 사람은 아내 케이트가 아닌 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이 부모님의 억장이 진짜 무너져 내렸겠죠. 케이트는 그저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아들 데리고 의식 없는 남편 보러 잠깐 왔다 가는 게 전부였어요.
의사는 이 남편 리의 생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장에서 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을 발견해요. 이거 뭐야? 아무래도 이 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이 물질에 중독이 된 것 같은데 왜 이 에틸렌 글라이콜에 중독이 된 걸까? 의사들은 도대체 무엇이 이런 중독을 일으킨 건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 같은 시기, 이 리의 친척이 리의 집 근처에서 이웃을 만나요. 서로 반갑게 인사를 했죠. 리는 좀 괜찮아? 한 달 넘게 못 본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친척은 의사 말로는 에틸렌인가 뭔가 어떤 거에 중독이 됐다고 하더라고. 나아져야 되는데 병세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직도 못 깨어났어. 이 말을 들은 이웃은요, 갑자기 인상을 팍 씁니다. 그러면서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당시에 이 이웃과 케이트, 이 두 사람은요, 가까운 이웃 사이로 자주 만나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어느 날 케이트가 자기한테 이상한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언니, 혹시 살인청부 킬러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돈 얼마 정도 내고 하나 고용하려 한다고 알아봐달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당시의 이웃은요,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농담하는지 알았대요. 솔직히 케이트가 진짜 청부업자를 고용하고 싶어 했다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대놓고 이웃한테 물어보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게다가 당시 둘은요, 알게 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케이트의 남편이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하니 이때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몇 달 후에 이웃이 이제 케이트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케이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 불법 마약류 한 10알 정도 살 수 있을까요? 얼마예요? 심상치 않은 내용에 이웃이 물어본 거예요. 뭔데 그런 걸 사려고 해? 그랬더니 이때 케이트, 언니, 사실 내가 최근에 사람의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거든. 이런 마약 복용량에 따른 체질량의 관계랄까? 그런 것 좀 알아볼까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자기가 뭔데 갑자기 그런 걸 연구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이 있고 또 며칠 후에 이 이웃은 케이트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런데 이때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케이트가 주방 싱크대 아래 서랍에서 흰 플라스틱 병을 하나 꺼내더니 이웃한테 언니, 이거 냄새 한번 맡아봐. 어때? 이 말에 이웃은 휘발유? 디젤 같은 냄새 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냉장고용 제빙제야. 그러더니 케이트는 그 제빙제라는 걸 와인 한 잔에 조금 넣습니다. 와인에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이웃한테 냄새를 맡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맡아보니까 아무 냄새가 안 나. 와인에 넣으니까 포도주 냄새만 나네. 이 말에 케이트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근데 걔는 어제 왜 옅은 양철 냄새가 난다고 했지? 내일 카레에 조금 더 넣어봐야겠다. 여기서 내일, 이 내일이 바로 2005년 4월 4일 이 부부의 7년째 결혼 기념일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 케이트가 주방 싱크대 아래에서 꺼냈던 건 제빙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액이었어요. 부동액. 여기서 부동액은 엔진 냉각수라고도 합니다. 자동차 엔진의 작동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인체에는 되게 해롭다고 해요. 부동액은 달콤한 냄새가 나며 그 주 성분은 에틸렌 글라이콜입니다. 몸에 들어가면 알코올처럼 취하게 하는,
하지만 술과 달리 에틸렌 글라이콜은 순환계를 통해 이동한다고 해요. 신장, 창자, 심지어 뇌에도 영향을 주고 인체 중에 칼슘과 반응한다고. 그러니까 독극물인 거예요. 그걸 재빙제라고 하면서 이웃한테 냄새 맡아봐라 어떠냐 이것저것 물어봤던 거죠. 남편 리가 병원에 옮겨진 후 어느 날 그 이웃은 개를 산책시키는 케이트를 길거리에서 또 마주칩니다. 이때 케이트는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언니 덕분에 내 계획이 척척척 잘 진행되고 있어. 생체 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니까. 아니 이 이웃이요. 리의 친척과 마주치기 전에 그 전에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때는요. 이 케이트가 말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넘어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촌을 만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나한테 했던 모든 말들이 다 남편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던 건가? 바로 이 이웃은 모든 얘기를 친척에게 했고 이 친척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리의 부모님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이를 들은 부모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찢어주기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2005년 5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 출동, 케이트가 체포된 거예요. 경찰은 부엌 싱크대 아래에서 부동액 한 병을 찾아냈습니다. 발견했을 때 조금 이게 써가지고 반쯤 남아있었대요. 또한 경찰이 집에서 컴퓨터도 압수했는데 이 여시 같은 케이트 인터넷 검색 기록을 이미 다 지워놨네. 하지만 경찰이 바보가 아니죠. 이런 범죄자들 한둘이었겠습니까? 바로 전문가 불러다가 복원. 그랬더니 검색 내용이 부동액, 금지 약물, 과량, 액상 철분제 등등 이상한 키워드를 검색한 게 확인된 거예요. 이 검색 내용에 대해서 케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부동액, 액상 철분제, 금지 약물 등등 이거 다 남편의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우리 남편 왜 이러는 건가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검색했던 것들이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 거짓말이라는 거 금방 드러났습니다. 아, 남편 상태가 걱정돼서 완화시켜 보려고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이렇게 검색해본 거였다? 근데 이 검색한 날짜를 보니까 남편이 병원에 실려오기 한참 전에 검색한 거던데. 남편이 병 걸리기 전에 네가 먼저 이걸 검색했더만 뭘 남편이 걱정돼서 뭔 개소리야. 그렇게 재판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케이트 계속 자기는 억울하다 주장해요. 저 남편 음식이나 와인에 독극물 안 넣었어요. 자, 보통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이 되는데 법원이 피고인이 증거 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보석을 허가해주기도 합니다. 이때 이 판사가 그녀에게 보석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지 않고 우선 그대로 다시 나와요. 출소 후에 케이트는 자기 집에 시부모님과 함께 있는 자기 아이, 자기 아들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집에 있는 값나가는 보석, 돈이 될 만한 비싼 물건들 있죠. 그것만 챙겨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키우던 강아지가 3마리 있었는데 이 강아지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동물 가게 업체에 맡깁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 맡기면서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들이 남편을 응급조치하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요.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저는 이 강아지를 맡기고 프랑스에 있는 친척 집에 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 말 거짓말이었습니다. 케이트는 프랑스에 친척이 없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프랑스는 개뿔.
이 여자는 자기 원래 집에서 100km 떨어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딴 놈이랑 또 새 살림을 차리고 살았습니다. 케이트가 새 애인을 사귀고 있을 때 불쌍한 리는 여전히 의식 없이 병원에 있었어요. 수술 후 16주간 혼수 상태. 다행히도 16주가 딱 됐을 때 기적적으로 의식을 차렸습니다. 안타까운 게 만약 의사가 수술 전에 그가 에틸렌 글라이콜 중독 상태였다는 걸 알았다면 그의 시력과 청력은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리는 눈이 멀었고 청력의 대부분을 잃었어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날 해친 게 다른 누구도 아닌 오랫동안 사랑한 내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리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에도 막 병원에 입원했던 며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리는 내가 맨 처음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는 나에게 약간의 술만 허락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마시려고 조심을 했었는데 케이트가 병원에서 날 위해 음료수를 하나 건네줬다. 그런데 그 음료수 맛이 조금 이상했다. 하지만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기에 그저 내 미각에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을 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도 내 아내 케이트는 날 죽일 수 있는 기회만을 생각하고 엿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소름돋고 무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했겠죠. 2년 후 케이트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측에서 케이트의 유죄를 증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가장 강력한 증거인 리의 몸에 남아있는 독성 물질. 이게 막 치료한다고 투석하고 수술하고 하면서 몸에서 많이 씻겨 나간 거예요. 소량만 몸속에 남아 이게 막 엄청 결정적인 증거가 되진 못했습니다. 거기다 결정적인 증언을 해줬던 이웃, 그리고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상한 검색 기록, 싱크대 밑에 버젓이 남아있던 부동액, 이게 결정적인 증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모든 건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케이트가 직접적으로 리가 먹는 음식에 독을 타는 걸, 넣는 걸 본 사람이 있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케이트가 난 억울해요. 내가 독 넣는 거 봤어요? 얘기도 못합니까? 검색도 못해요? 라고 밀어붙여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에 검사는 안 되겠다. 피해자인 리를 직접 법정에 출두시키자. 직접 사건 당시부터 모두 증언하게 하자. 그래서 2008년 2월 사건 발생 3년 만에 리는 2명의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등장했습니다. 당시 배심원들이 재판장에 있었는데 이 리의 상태가 딱 봐도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이 배심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비해 케이트, 법정에 출두한 5시간 동안 증인석에 앉아 껌을 쫙쫙 씹어요. 나중에는 지루한가 종이에 그림까지 그리고 혼자 놉니다. 자기 재판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는 꼬라지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 하는 말은 난 억울해요. 내가 안 넣었어요. 내가 독 넣는 거 봤어요? 한결같은 혐의 부인. 케이트는 남편 리가 독감에 걸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뭐 그거 중독되고 뭐 지금 이렇게 된 거? 내 탓이 아닌 그놈의 술 탓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인 남자라고요. 남편 리는 매일 밤 집에 오면 술 마시는 게 일인 사람이었어요. 그냥 먹는 것도 아닌 종종 이것저것 술을 섞어 먹기까지 했었다고요. 그러다가 이 지경이 난 건데 왜 내 탓을 합니까? 하지만 이에 대해 리는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저 여자가 하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술은 저 여자가 더 많이 더 늘상 마시고 있었고 저는 집에서도 할 일이 많았던 남자라 술 거의 먹지 않았어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긴 3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사건 발생 3년 만에 케이트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실제 이때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해요. 총알은 사람의 생명을 매우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액은 장기적인 통증을 유발하죠. 케이트는 살인 미수로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고로 그녀에게 15년간 가석방 없는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땅땅땅.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들은 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었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병원 사람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의 의사가 그한테 이제 리한테 맥주 한 병 정도 마셔도 좋다며 허락을 해줬었다고 해요. 몸이 좀 나아진 후에 리는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옛 동료들과 만나서 뭐 이것저것 얘기 나눴는데 그는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나마 좋은 소식은 리의 형제 마이클이 기꺼이 그에게 신장을 기증해줬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소식은 리가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우연히 그의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거. 리보다 4살 연상인 41살 간호사 제키. 이 둘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제키라는 여자는요, 매주 리가 병원에 가야 할 때마다 혹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옆을 지켜줬습니다. 늘 함께 해줬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리는 여자 하나 잘못 만나 눈이 멀고 귀가 멀어버렸습니다. 리는 앞을 볼 수 없기에 여자친구 제키와 손바닥에 글자를 쓰면서 소통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직장 동료 뭐 만나서 얘기 나누고 뭐 법정에서 뭐 이렇게 증언하고 이런 것 또한 다 이제 손으로 이제 쓴 거예요. 오히려 제키와 리 그들만의 이런 특별한 수화가 이 두 사람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들었다고. 이 리의 신장 이식 또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2011년 5월 또 다른 봄날 제키와 리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요. 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각 케이트는 감옥에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면서 재판장에서도 껌을 쫙쫙 씹고 죄 반성은 전혀 하지 않았던 여자입니다. 오롯이 빚을 갚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남편 죽이기였어요. 약간 사이코패스 같죠? 보석금을 내고 나와가지고도 자식이 아닌 바로 비싼 물품들부터 챙겨 나왔다는 거에 진짜 오만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사이코패스 아내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